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펙트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능성 화장품 중 주름 개선 화장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름 개선이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분야가 원래 다른 데서 계시던 분들이 오기도 해서 제품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이런 데 써서는 안 될 용어 같은 걸 써서 식약처로부터 단속도 많이 당하고, 단속을 당하면서 교육비를 내면서 공부를 해가야 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이제 많이 드는 편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나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썼는데 왜 이런 것까지 단속하냐. 사실 화장품은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품과는 약간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을 다 해놓고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단속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능성 화장품이 있는데 그 중에 주름 개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바이오스펙트럼에서 주름 개선 관련해서 제품들도 몇 가지 소개를 추가로 드릴 테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조금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먼저 나눠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화장품은 원래 단순 미용, 그러니까 겨울에 굉장히 피부가 건조하고 여름에 햇빛을 받거나 그러면 자외선에 타서 이제 벗겨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단순하게 미용적 측면에서 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머리카락도 세정을 하고 난 후에 좀 찰랑찰랑하게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미용 보조제적인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다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아니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는데 피부과에 가면 연고도 주는데 화장품도 연고처럼 좀 빨리 효과를 내는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소비자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연고나 이런 거는 피부과를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처방은 받기 싫고 대신에 효과는 약과 같은 효능이 나면서 구입은 또 아무 데서나 이제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싶고, 그러면서 또 부작용은 없으면서 장기간 사용 가능한 제품, 이런 제품들이 없나. 그래서 제약 쪽에서 어떤 제약 같은 효능이 나면서 또 동시에 화장품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고 처방도 필요 없고 부작용은 적은 이런 기능을 이제 동시적으로 이런 걸 요구하게 됐어요. 북미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제품으로 떠오른 게 이제 여드름 제품이거든요. 여드름이 어떻게 보면 제약인데, 여드름을 맨날 그 치료하러 피부과를 가려면 미국은 또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타고 뭐 한참 피부과 가야 되고 피부과에 또 예약해서 기다려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OTC라고 오버 더 카운터 드럭이라고, 그러니까 처방 없이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드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화장품이지만 제약에 좀 가까운,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진 게 코스메틱스와 파마슈티컬스 두 개를 합쳐서 코스메슈티컬스라고 북미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코스메슈티컬스로 처음 도입된 제품들이 여드름 쪽 제품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아토피나 이런 걸로 넓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FDA에서는 공식적으로 코스메슈티컬이라는 카테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화장품이면 화장품, 약이면 약이지 요 중간에 공통분모로 된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제품들이 소비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검색을 해서 걸리면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 이게 지금 미국 FDA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고 여러 나라가 비슷한데, 유럽으로 가면 이런 코스메티컬 같은 게 전부 이제 화장품으로 그냥 통용돼서 화장품 발라서 죽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화장품을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제약처럼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유럽은 좀 범위를 넓혀둔 상태죠. 그래서 유럽에는 가슴 케어, 슬리밍 제품 이런 것들이 여름철 가면은 굉장히 드럭스토어나 세포라 뭐 이런 데들 가면 중앙 통로에 굉장히 많은 제품이 이제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진열하면 거의 다 이제 뭐 바로 이제 단속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요구는 똑같은데 나라별로는 다르다. 또 일본은 이런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들을 의약부 외품 내에 피부 쪽에 쓰는 걸 약용 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원래는 특수 용도 화장품에서 최근에 이제 NMPA로 개편이 되면서 특수 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에 신설된 기능성 화장품 법에 의해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명확하게 카테고리를 만들고 기능성 화장품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쯤 속하는 것을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법적 내용과는 다르게 일반인들은 기능성 화장품에 뭐 항노화, 주름, 미백, 자외선 차단, 뭐 육모, 탈모, 탈모 방지, 살 빼기, 가슴 관리, 발 관리, 데오드란트, 세니타이저, 튼살, 기저귀 발진, 모든 외용에서 어떤 효능을 나타내는 거는 다 기능성 화장품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은 종종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까 수많은 그 피부 외용에서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중에 어떤 부분들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서 기능성 화장품 범주에 넣어주겠다, 근데 얘는 지금 상태로는 넣어주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능성 화장품의 법적 정의와 일반적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인식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 차이 때문에 화장품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이런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 상품을 기획하거나 그 상품 기획한 후에 제품이 나온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때 법적 효능에서 벗어난 일반적 의미의 기능성 부분들이 들어간 제품을 상품 기획을 했으면 그걸 상세 페이지에다가 그냥 나열을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 제품을 사용하면 확실하게 슬리밍 제품, 살을 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제품을 사용하면 가슴의 볼륨을 높여주고 탄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본인 생각하기에는 이거 일반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인데 이게 왜 안 되냐 이러는데 실제로 법적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일반 화장품은 법적 정의가 명확하게 우리나라는 법으로 이제 내려져 있는데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매력을 더해서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을 좋게 해서 어쨌거나 이제 이쁘게 보인다. 미적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작용이 경미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효과가 엄청 좋으면 이건 약이라는 거예요. 화장품이 아니고. 이거는 모든 식약처에서 아니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면 약으로 허가를 받아서 팔아야지 이건 화장품이 아니다. 화장품이 이 법적 정의에 의하면 효과가 세면 화장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되게 컴플레인 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법적 정의에는 일반 화장품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기능성 화장품은 예를 들면 미백에 이제 도움을 준다. 아니면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 아니면 자외선으로 또 보호한다. 이러면 인체에 사용되는 효과 중에 작용이 경미하진 않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에 두 개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반 화장품의 법적 정의가 훨씬 전에 만들어졌고 기능성 화장품은 2000년도 그러니까 한 25년 전에서야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화장품은 원래 아까도 얘기했듯이 20세기에 단순하게 인체에 매력을 더하고 어떤 용모를 좋게 한다 였는데 기능성 화장품은 작용이 좀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요 정도는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서 풀어주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든 게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미백, 주름, 자외선, 염색 정도만 기능성 화장품에 있었고요. 피부과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 아토피는 이게 작용이 경미하지가 않은데 이게 어떻게 화장품이 될 수 있냐 해서 이제 결국은 아토피라는 거는 또 삭제가 됐고 대신에 피부 장벽 강화에 의한 가려움증 완화. 아토피 환자들이 제일 문제는 가려움이거든요. 근데 아토피 환자가 연고만 써서 전신을 관리할 수는 없고 뭔가 보습제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식약처나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는 아니 아토피 환자가 스테로이드 연고로 하루 종일 바를 수는 없지 않느냐. 심한 부위는 피부과에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고 샤워를 끝냈거나 이제 간단하게 세정을 한 후에는 아토피용 보습제를 발라서 가려움을 줄이고 보습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식약처에서도 그게 오케이 돼서 이제 아토피 화장품 기능성을 이제 허가를 주겠다고 했으나 한 1, 2년 동안 툭탁툭탁 하다가 결국은 이제 피부과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아토피란 용어는 화장품에 쓸 수 없다. 대신에 아토피에 해당되는 보습 제품 그거를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피부 장벽 강화에 의한 가려움증 완화 이렇게 지금 제품이 카테고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예방, 개선 모두 가능하고 로션 제형에 대한 한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드름 제품도 역시 이제 우리나라는 피부과가 이제 파워가 세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환자들이 주로 이제 피부과에 가서 이제 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화장품에서 여드름 제품을 매니지먼트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드름도 세정 제품에 한해서 그러니까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서만 여드름 피부 개선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여드름에 대해서 임상을 하더라도 여드름 피부 개선, 여드름 피부 예방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단지 여드름 피부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제품이면 영어로 하면 non-comedogenic 여드름을 더 이상 유발하진 않고 대신에 여드름 환자도 화장품 써야 되잖아요. 여드름 환자가 근데 일반 제품을 쓰면 일반 제품에 오일 성분이 많기 때문에 여드름이 덧나거나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드름 제품에 여드름 피부를 갖고 실증, 임상을 했을 때 여드름 피부에 사용 적합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도록 했고 이제 세정 제품에 한해서만 여드름 피부 개선 화장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튼살, 탈모 방지가 기능성 화장품 쪽으로 들어왔고요. 탈모 방지와 육모는 원래 우리나라는 일본 약용 화장품처럼 의약 부외품이 있고 우리나라는 의약 외품이 있는데 의약 외품에 탈모 방지와 육모가 있다가 이것도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이제 계속 요청을 해서 아니 다른 나라는 다 탈모 방지가 화장품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게 의약 외품으로 관리를 하느냐 해서 탈모 방지는 한 5, 6년 전에 모를 새로 나게 하는 건 육모, 양모라 하고 탈모 방지는 나 있는 털이 덜 빠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봐서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넣겠다 해서 왔고 육모는 어떤 세포에다가 뭔가를 해서 머리카락을 많이 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화장품으로 하기는 작용이 이제 세다. 의약품으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쪽에 오래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이 화장품 업계로 넘어오면 탈모 방지와 육모를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하세요. 용어도 섞어 쓰고 상세
상세 페이지나 여러 가지 홍보 광고할 때 이제 혼합되게 쓰거든요. 그러면 뭐 알다시피 식약처에서 이제 단속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확실하게 탈모 방지는 화장품 쪽이고 육모는 의약품 쪽이고 탈모 방지는 반드시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 의미로 가슴 관리, 발 관리, 그다음에 살 빼기 이런 것들은 기능성 화장품 범주에 안 들어와 있어요. 단지 이 중에 항노화나 살 빼기 중에 셀룰라이트를 일시적으로 이제 효과를 낸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실증 자료, 주로 이제 임상, 항노화 같은 경우는 인비트로 실험이나 임상 어느 것 하나가 있으면 광고나 홍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예를 들면 가슴 관리 같은 거는 만약에 임상을 해서 효과가 난다 하더라도 저거는 실증이 있다 해도 안 돼요. 근데 또 이것도 오해하는 게 그러면 모든 외용 부분은 실증 자료가 있으면 다 되지 않느냐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증 자료가 있을 때 그 실증 자료를 갖고 홍보나 광고를 할 수 있는 품목들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식약처에 가서 자료를 잘 살펴보시면 그 관련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거는 또 매년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그 예제들도 업데이트되고 사용할 수 있는 용어도 몇 년 전에는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못 쓴다. 또 그전에는 못 썼는데 이번에는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하는 것 중에도 이제 빠지거나 또는 이제 새로 추가되거나 한 것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별 기능성 화장품과 유사성을 살펴보면 일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용 화장품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미백, 여드름, 보습도 여기는 그 약용 화장품으로 내가 보습 제품을 강하게 밀고 싶다 하면 약용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아서 팔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화장품으로 보습은 그냥 팔 수도 있고요. 주름 개선도 내가 강하게 이 제품을 쓰면 주름 개선이 된다 하면 약용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아서 팔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특수 화장품으로 연모제, 펌모제, 탈모 방지제, 미백제, 자외선 차단제, 기타 기능성 제품은 이제 내가 특수한 화장품입니다 해서 허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청해서 받겠다 해서 NMPA에서 봐서 이 제품은 효과가 뛰어난데 특수 화장품으로 허가를 줘도 되겠다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목을 정해놓은 건데 일본이나 중국은 항목을 정하진 않고 더 많은 제품까지 이제 확장해서 받을 수 있도록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가슴 제품도 받고자 하면 특수 화장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그게 막혀 있는 거죠. 우리는 포지티브 리스트로 딱 정해놨어요. 요거 외에는 기능성을 임상을 해도 기능성을 줄 수 없다. 그 다음에 실증 자료가 있더라도 이거 외에는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한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FDA의 입장은 단순해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효과가 미미하면 화장품. 근데 화장품인데 효과가 아주 세거나 농도가 아주 높으면 드럭, 약으로 이제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름 개선인데 내가 A라는 농도 1%를 써서 했더니 주름 효과가 미미한데 5%를 썼더니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 하면 5%짜리가 효과가 엄청 좋다고 광고를 하면 FDA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이거는 화장품을 팔지 말고 약으로 팔아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는 입장에서는 의약품으로 가려면 뭐 말도 안 되잖아요. 화장품으로 팔게 되면 또 효과가 너무 크다고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광고를 하면 FDA에서 이거 약인데 왜 화장품으로 파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은 규정이 아주 클리어하지는 않은데 FDA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유럽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화장품이 제일 먼저 그 성장한 데도 유럽이고 지금도 화장품을 리딩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경계가 없습니다. 판매처도 되게 자유롭고요. 대부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주로 이제 피부 노화와 주름인데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중요 지표가 이제 사실은 이 주름이죠. 눈으로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늙었네, 젊네 하는 거는 이제 주름 정도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콜라겐과 엘라스틴 양이 줄어들어서 탄력이 이제 줄고요. 장벽이 이제 약해지면서 수분이 많이 나가서 대체로 이제 나이가 드시면 피부가 건성화됩니다. 밖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과 실내에서 있는 사람하고 피부를 보면 실내에 있는 사람이 피부도 하얗고 주름도 더 적습니다. 야외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동일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이제 상당히 이제 검버섯이나 아니면 이제 노화의 지표인 그 주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공격받는 피부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폴루션, 밖에 이제 외부의 대기 질이 안 좋은. 그 다음에 담배 피시는 분이 확실하게 담배 덜 피는 사람보단 이제 그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생물학적으로 다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이제 피부 노화를 앞당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주름을 이제 많이 만들어낸다. 노화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인성 노화, 하나는 외인성 노화. 그리고 내인성 노화는 쉽게 말하면 그냥 나이가 드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 나이에 맞게 이제 노화가 오는 건데 외인성 노화는 그 나이에 맞게 오는 노화에다가 플러스 또 노화 요인이 있어요. 제일 메이저한 게 이제 자외선, 두 번째
번째가 이제 담배나 그 어떤 유해 그 환경에 노출되는 거. 세 번째는 찡그리게 되면 자주 쓰는 근육에 대해서 이제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때 이제 슬리핑 포지션. 인트리직 노화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이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리직 노화는 이제 자외선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사진은 뭐 학회나 아니면 이제 신문 이런 데 노화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진인데, 이분은 미국 고속도로를 오랫동안 이제 물류 운송하는 회사의 트럭 기사예요.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왼쪽에 그 운전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이제 자외선을 많이 받거든요. 몇십 년 동안 운전을 했더니 왼쪽이 노화가 훨씬 많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름이 왼쪽이 훨씬 많죠. 자외선이 노화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는 거를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기전을 보면 실제로 그 자외선이나 플루언트 아니면 스트레스, 스모킹 이런 것들 외부적인 요인이 오면 ROS가 이제 몸에서 이제 발생이 돼요. 피부에서 발생이 되면서 이 ROS가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콜라겐을 또 빨리 없애는 그 효소들을 이제 발현시켜서 콜라겐을 없애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콜라겐들을 또 당하고 결합시켜서 어드밴스드 글라이케이티드 엔드 프로덕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탄력이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게 만들어지면 이제 주름이 생기면서 노화에 이르게 됩니다. 주름을 그럼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콜라겐은 이제 프롤린, 글라이신, 하이드록시 프롤린, 하이드록시 라이신 요 4개의 아미노산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계속 결합을 하면서 나중에 꼬이고 트리플 헬릭스가 돼서 이제 프로콜라겐이 되고 그 다음에 콜라겐이 되는데, 요 전 과정을 활성화시키면 콜라겐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니까 피부가 이제 탱탱해지는 거죠. 그 다음 역으로 만들어진 콜라겐을 어떻게든 부서지는 것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콜라겐을 많이 만들게 하고, 또 한 가지 방식은 부서지는 속도를 늦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나 이런 구조 단백질이 부서지는 것을 억제한다. 그리고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가 섬유아세포인데 섬유아세포의 활성을 좋게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름 감소 메커니즘 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식약처에서 주름 개선과 관련된 그런 물질들을 2000년도에 기능성 화장품법을 셋업하면서 화장품 업체, 원료 업체, 그 다음 해외 여러 가지 논문 데이터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서 우리나라는 요 4가지 성분에 대해서 화장품의 요 농도로 쓰면 임상 없이 주름 개선 화장품이라는 표시를 하게 허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원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1, 2, 4번은 레티놀입니다. 레티놀과 레티놀 유도체 2개. 그래서 총 레티놀 제품이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데노신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레티놀 구조는 제일 처음 구조가 되겠고요. 레티놀 3개는 구조가 비슷하죠. 아데노신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서 다르게 생겨 있습니다. 아데노신의 특징은 물에 녹고 나머지 3개는 컴파운드라서 물에 녹지 않는데, 폴리에톡실레이티드는 물에 녹게끔 이제 유도체화한 것입니다. 폴리에톡실레이티드를 쭉 길게 연결하면 그게 PEG가 되는데 물에 녹고 계면활성제 역할도 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개를 우리나라에서는 주름 개선 기능성 고시 원료로 공표를 했고, 요 4개 중에 하나를 요 농도를 어떤 제품에 쓰면 이제 주름 개선입니다 해서 홍보나 광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콜라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또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레티놀 제품을 내가 만들고 콜라겐이 이 제품을 쓰면 늘어나서 주름이 개선됩니다까지 하고 싶으면 콜라겐에 대한 실험을 콜라겐 양을 측정하는 걸로 측정을 해서 확실하게 레티놀을 썼을 때 콜라겐이 늘어난다 이런 거를 또 입증을 해야만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주름 개선 소재의 작용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백 소재는 이제 멜라노사이트에서 주로 액션을 하기 때문에 표피층과 진피층 사이의 베이설 레이어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진피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 피 제일 말단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주름 개선은 주로 이제 진피층에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름 개선 소재는 미백 소재보다는 피부 깊숙이 들어가야만 효과가 날 수 있다. 오일 컴파운드가 피부로 훨씬 잘 들어가거든요. 아데노신 수용성이라서 쉽게 이제 피부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 근데 사이즈가 작아서 들어갈 수는 있다. 유화 기술이나 캡슐 기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을 써서 넣어주는 게 효과를 보기에 좋고, 레티놀 같은 경우는 그냥 오일성 물질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 없이도 아마 피부 내로 잘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질레이티드 그 패길레이션 된 레티놀 같은 경우는 계면활성 능력이 있으니까 세포들 사이로 이제 멤브레인과 융합하거나 흘러가면서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자극 부분은 아마 있을 것으로. 오늘 4가지 성분 중에 레티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티놀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또 다른 용어로는 이제 비타민 A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코페롤 하면 비타민 E거든요. 그 다음에 아스코빅 애시드 하면 비타민 C,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같은 거고, 레티놀 관련된 제품들을 전부 비타민 A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폼이 레티놀입니다. 그 레티놀은 눈 홍채하고 망막의 시력의 건강과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피부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으로 잘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소고기나 아니면 뭐 계란, 그 노른자가 거의 지방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있고요. 식물에는 베타카로틴이 두 개를 똑 쪼개면 레티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동물 유래께 모자라면 식물 유래로 먹은 게 이제 분해돼서 레티놀로 전환이 돼서 결국은 비타민 A로 사람한테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 먹어서 이제 섭취하는 거는 이제 충분하다. 그리고 과량 들어가면 또 비타민 A는 부작용이 있어요. 베타카로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베타카로틴이 이제 분해돼서 레티날로 분해되거나 레티놀하고 레티날은 이제 왔다 갔다 인체 내의 효소가 디하이드로게네이즈하고 리덕테이즈 두 개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요 수소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레티날 혹은 레티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놀이 이제 피부에 바르면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레티날로 이제 전환이 된 후에 레티날이 세포에서 다시 올 트란스 레티노익 애시드라고 RA로 이제 전환이 돼요. 그 다음에 레티노익 애시드는 다시 여기서 시스 레티노익 애시드와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요건 13, 요거는 9, 이렇게 가지가 좀 다르게 이제 두 개가 또 유두체가 생겨요, 인체 내에서. 그 다음에 트리티노인은 다시 레티노익 애시드 여러 가지 이제 폼으로 해서 이제 핵 내에서 이제 세포에서 이렇게 다 전환이 된 다음에 핵 내로 이제 일부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액션을 해요. 액션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레티놀에 반응하는 유전자를 발현시키는데, 얘네가 이제 주로 이제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콜라겐을 많이 만들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효과들을 내는 유전자들을 이제 발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레티놀이 피부에 바르면 처음에 셀룰라 레티놀 바인딩 프로테인에 바인딩해서 이제 세포 내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레티놀이 디하이드로게네이즈에 의해서 레티날로 변하고, 그 다음에 레티날 디하이드로게네이즈에 의해서 레티노익 애시드로 변해요. 레티노익 애시드는 CRABP에 바인딩한 후에 핵 내로 들어간 다음에 핵에서 레티노익 애시드 리셉터 RXR에 이제 바인딩한 다음에 레티놀 관련 유전자들이 발현을 일으키거든요. 레티놀 관련된 유전자들이 mRNA로 발현된 다음에 다시 세포 질로 나온 다음에 거기서 프로테인을 만드는데, 그 프로테인들이 대부분 이제 세포 분열을 촉진하거나 콜라겐을 많이 만들게 하는데 관여하는 프로테인들을 이제 액티베이션 시켜서 최종적으로 피부가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레티놀은 그럼 어떻게 해서 화장품 업계에서 쓰게 되었는지, 도대체 그럼 비타민 A는 누가 연구했는지, 처음에 레티놀하고 이런 제품들이 생체 내에서 이런 유도체들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걸 알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레티노익 애시드가 액션을 하는 걸 알게 돼서 레티노익 애시드를 합성하려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중에 다우케미칼이라는 유명한 화학 회사에서 요 레티노익 애시드를 제조를 했죠. 처음에는 여드름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랬어요. 피지선을 공격해서 피지선을 다운시키고 피부 턴오버를 빨리 해서 여드름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임상을 통해서 다우케미칼에서 본격적으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트레티노인, 요 올트란스 레티노익 애시드 이거를 갖고 이제 임상을 했어요. 여드름 환자들 임상을 했는데 여드름이 없어지는데, 여드름 환자들이 임상사와 얘기했을 때 주름도 없어지는 것 같다. 여러 피험자가 동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 찍은 거를 다 체크를 해봤더니 여드름 개선되는 건 확실히 뚜렷하게 이제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었고, 주름도 실제로 없어진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여드름 임상은 거기서 여드름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돼서 주름 임상을 실제로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트레티노인 에몰리언트 크림, 그러니까 레티노익 애시드 0.05%, 0.01%, 0.001% 비클하고 비교하는 실험을 이제 320명 24주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1992년도에 저널 러브 아메리칸 아카데믹 더마톨로지 발표를 했고, 결과를 보면 A는 이제 사용 전, B는 사용 후, 좌측 보시면 주름이 확연하게 이제 줄어든 걸 알 수 있는, 피부 전체적으로 탄력도나 이런 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피부의 색소 침착도 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름 개선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게 있었고, 요 피부 두께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개선이 되었고, 심지어 멜라닌에 대한 효과도 있었어요. 피부톤도 이제 밝게 개선이 됐다. 화장품 업계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쓰려고 달려들었으나 이제 FDA에서 화장품으로 이거 못 쓰고 얘는 약으로 받아라. 약이 레틴 A라고 처음에 이제 다우케미칼에서 개발을 해서 로레알
계열사인 갈더마에서 처방약으로 유통이 됐는데 이 함량을 보시면 0.025%에서 0.05%, 0.1%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량을 다르게 한 이유는 이 사람 피부가 워낙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임상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 레티놀이 방에 굉장히 약해요. 레티놀 구조가 굉장히 긴 사슬 구조인데 레티놀에서 잘린 물질들이 광독성이나 피부에 자극을 유발한다. 그 바른 상태에서 라제 쓰면 여기서 뽀개지잖아요. 뽀개지면서 광독성이 나오기 때문에 레티놀 제품은 반드시 밤에만 써라. 그래서 부작용이 얼굴이 빨갛게 홍반 같은 게 생기고 그 다음에 과량으로 써서 피부가 오히려 피부 임상에서는 두꺼워져야 되는데 이제 과량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이제 너무 턴오버 타임이 빨라져서 피부가 얇아지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자극이나 건조증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품 판매할 사용법에 대한 것들을 각 국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레티노익 애시드가 처방약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유명한 스티바 A, 스티펠에서 만든 이름이 다 다르긴 하나 실제로 전부 다 레티노익 애시드가 0.025에서 0.1%까지 처방된 처방약이다. 이 제품을 쓰고 싶으면 반드시 피부과에 방문해서 처방을 받아서 쓰시고 낮에는 쓰시면 안 되고 밤에만 쓰셔야 되고 낮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된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여드름에도 효과 있고 트리티노인이 피부 항노화에도 효과가 주름에도 효과가 있으니 다른 것도 테스트해보자 해서 테스트를 막 했어요. 아이소 트리티노인 13시스 레티노익 애시드 이성질체죠. 제약회사들이 또 달려들어서 해보니까 바르는 것보다는 먹는 게 효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드름 치료용으로 이제 상품명이 아큐텐, 루아큐텐 해서 여드름 아마 피부과 가면 이제 약으로 처방해 주는 거는 항생제 아니면 아큐텐 아니면 루아큐텐 중에 하나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9시스 레티노익 애시드 효과가 있지 않느냐. 다시 이것도 연구를 했더니 레티노익 애시드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데팔린은 이제 구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자극이 이제 트리티노인보단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스티바 A는 밤에만 써야 되는데 얘는 낮에도 쓸 수 있다 그러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얘도 이제 부서지면 알데하이드 폼들이나 여러 가지 카복식 애시드 이런 것들이 이제 쪼가리들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민감성 피부 정도에 따라서 그 자극이나 아니면 홍반, 뭐 부종, 그 다음에 건조함 이런 것들을 다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레티노익 애시드, 레티놀 관련된 제품은 사실 밤에 쓰는 게 맞고 적정 함량만 쓰시는 게 맞고 그러니까 양을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고 횟수가 많다고 좋은 것도 적정 농도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낮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밤에 발랐기 때문에 잔량이 남아 있어서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까다롭게 써야 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팔렌도 이제 디페린하고 아다팔렌 젤이라고 해서 지금 국내에 두 가지 정도가 지금 0.1% 함유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밑에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용이 아주 뚜렷하고 굉장히 그 세잖아요. 알다시피 FDA에서 약으로 받아라니까 약으로 허가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화장품 업계가 군침만 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러면 식약처랑 FDA 협의 본 게 농도를 굉장히 낮게 해서 경미하게 쓰겠다 해서 받은 게 레티놀이에요. 그래서 두 개만 이제 화장품에 이제 쓸 수 있도록 허가 아닌 허가된 건데 레티놀과 레티날 요 두 개가 지금 화장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놀과 레티날은 레티날 리덕테이즈에 의해서 레티놀로 변하기도 하고 레티놀 디하이드로게네이스 H 하이드로겐 그러니까 그 수소 이온 하나가 붙었다 뗐다 해서 레티놀이 되기도 하고 레티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개가 기능도 비슷하고 사실 효능도 비슷한데 식약처에서 허가는 레티놀만 우리나라에서는 나 있는데 그 이유는 2000년에 조사할 때 레티날에 대한 데이터는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는 레티놀에 대한 데이터는 핫하게 막 세계적으로 많았는데 레티날을 쓰는 회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레티놀만 준 거예요. 만약에 2000년에 레티날도 레티놀만큼 인기가 있게 막 사용하고 있었으면 제가 생각하기는 레티날도 기능성 고시 원료에 아마 등록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레티날은 레티놀 연구 후에 연구를 좀 했는데 사실 레티날은 그 피부보다는 원래 이 시력학적인 부분 기능 연구에 레티날 연구가 훨씬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근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레티놀도 피부로 들어가면 레티날로 전환된 다음에 레티노익 애시드로 전환이 돼서 최종적으로 액션을 하는 거니까 일단 레티날 쓰면 바로 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실험들을 쭉 했더니 그 부분도 일견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레티날도 피부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레티날도 뭐 레티놀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근데 한 단계 건너뛰기 때문에 같은 농도면 레티날이 더 효과가 좋지 않느냐 해서 레티날 제품도 최근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레티놀의 단점은 엄청나게 이제 불안정합니다. 자외선에 의해서도 분해가 되고 화장품은 결국 물이 70% 이상인데 그 물 속에 용존산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티놀이 들어가면 용존산소와 반응해서 이제 레티놀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온에서도 쉽게 파괴되고 심지어 pH에도 영향을 받아요. 강알칼
메탈이나 강산으로 가면 다 뽀개지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레티놀을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FDA에서 써도 좋다, 낮은 농도로 2500 IU 정도는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썼더니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도착해서 찍어보면 2500 IU가 안 나오고 뭐 1500 IU, 뭐 2000 IU, 어떤 경우는 뭐 거의 소실된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돼서 업체들이 레티놀 제품을 자외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차광 용기, 그 다음에 산소를 최대한 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어리스, 그러면 레티놀을 아예 마이크로 캡슐이나 나노 캡슐로 이제 싸서 외부와 리액션을 하는 거를 방해하겠다 해서 특수 안정화 기술. 일부는 또 화학적으로 레티놀의 불안정한 부분에다가 뭐를 붙여서 사이즈를 길게 해서 좀 더 안정화를 시키겠다. 식약처에서 그 당시 조사했을 때 레티놀이 있었고, 레티놀을 좀 더 안정화한 지용성 부분을 좀 더 늘린, 그러니까 팔미틱 애시드, 지방산이죠. 지방산을 긴 체인을 이제 붙여서 레티닐 팔미테이트라는 걸 만들었고, 레티닐 아세테이트가 또 있어요. 아세틱 애시드를 레티놀에 붙인 것도 있는데 걔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붙였다 해서 크게 이점이 있지도 않고 안정화 정도도 나고, 그래서 레티닐 아세테이트는 식약처 허가에서 탈락했고, 오리지널 레티놀 오케이, 그 다음에 레티닐 팔미테이트 오케이, 그 다음에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는 레티놀에 PEG를 붙인 품인데 LG에서 독점 특허로 보호하면서 LG에서 이제 합성해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폴리에톡실레이티드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결과들이 이 제품은 아니고 다른 제품에서 이제 있어서 논란이 있는 후에는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되는 제품들이 인기가 이제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LG에서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거의 지금 원래 특허도 걸려 있었고 지금은 특허 만료가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쓰는 회사도 없고 원료사에 공급하고 있는 원료도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가 허가된 품목이 4개가 있는데 실제 지금 워킹하고 있는 거는 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 그리고 요 레티놀 끝나고 설명드릴 아데노신, 이렇게 3개가 메인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PEG-레이티드 레티놀은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놀은 물질 자체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피부에 발랐을 때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농도 레티놀 제품의 위험성은 자극 유발, 피부 장벽 약화, 장기적으로는 캔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기형 유발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위험성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EU에서는 이제 최근에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레티놀과 그 유도체의 총량, 그러니까 레티놀 얼마, 레티닐 팔미테이트 얼마가 아니고 레티노이드, 레티놀 백본이 있는 거는 전부 합쳐서 제품의 0.3%까지만 써라, 이렇게 지금 규정을 최근에 이제 해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라벨 규정에도 이제 광독성이나 이제 사용법, 그 다음에 임산부나 수유 중에는 사용자에게 이런 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레이블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클리어하게 레티놀 제품은 판매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은 이제 화장품은 0.1에서 한 0.5%까지는 화장품으로 보고 있고 1% 이상은 약이다, 약으로 규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규정은 주름 개선이나 탄력 개선 주장 시에는 근거 자료를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10,000개 판 거 갖고는 FDA에서 그거 검색도 되지 않을 뿐더러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100만 개가 팔렸어. 근데 일부 소비자가 뭐 클레임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일부 소비자가 나는 주름 개선에 효과 있다고 했었는데 주름 개선 효과가 없다 했을 때 FDA에서 주름 개선에 대해서 뭐 임상을 했거나 어떤 자료가 있으면 내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은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잖아요. 근데 주법 중에서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주법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프로포지션 65라고 캘리포니아 그 유해 화학물 관리 법규가 있어요. 그 법규에 의해서 레티놀 제품은 경고 문구를, 그러니까 1차 포장이든 2차 포장 어딘가에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고는 영어로 이제 워닝 되어 있고요. 그 표기법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65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암, 기형 유발 또는 기타 생식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문구를 레티놀 제품에는 표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표기나 이런 건 안 하고 있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 화장품들이 미국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소비자가 구입을 했을 때 나중에 자기는 이 제품에 그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손상을 입었다고 하면 이제 소송에 걸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화장품에 0.5%로 돼 있지만 유럽에서
0.3%로 제한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도 팔고 유럽도 팔고 전 세계 팔려면 트는 0.3%로 제한을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65법에 대한 문구는 받고 레이블 규정은 이제 EU하고 미국에 맞춰서 명확하게 사용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박아서 판매해야 될 제품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티놀 제품들은 이 규정에 맞춰서 하시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정확치는 않으니 상품 개발팀에서는 레티놀 제품을 기획하거나 판매 중이거나 판매할 예정이라면 좀 더 각국의 규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까지는 레티놀과 레티놀 유두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주름 개선 고시 원료 중 마지막 설명은 아데노신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원료들은 이제 대부분 오일에 녹고 피질레이트드 된 거는 물에 녹긴 하지만 물에도 녹고 기름에 녹는 약간 계면활성 성질이 있고요. 아데노신은 오일에는 전혀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만 녹는 구조는 되게 단순하고 작아요. 파우더로 이제 판매도 되고 있고 또 리포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액상으로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신도 똑같이 AMP에서부터 반응 리액션 사이트를 통해서 아데노신으로 이제 쪼개진 다음에 아데노신이 결국은 아데노신 리셉터라고 세포막에 있는 아데노신 리셉터를 통해서 신호 전달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포스포릴레이즈 C, 그러니까 PLC를 통해서 진 익스프레션을 일으키게 되는데, 아데노신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된 진이 결국은 섬유화세포를 이제 증식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안티 인플라메이션, 운드 힐링 이런 데 이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아데노신을 갖고 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per ml까지 TNF 알파라고, TNF 알파를 치면 이제 콜라겐에이즈 분해 효소가 이제 증가하거든요. 콜라겐에이즈 분해 효소가 요 그림에서는 MMP1이라는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콜라겐에이즈 1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이제 부수는 엔자임인데 TNF 알파 10 나노그램 per ml에서 한 40% 정도 효소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콜라겐을 많이 부수게 되는데 이거를 아데노신을 처리하게 되면 농도 의존적으로 이제 쭉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한 35% 정도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MMP1의 활성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피부에도 모세혈관이나 혈관들이 있거든요. 혈관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혈관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밖으로 새거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피부에 염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그 염증만 발생되면 좋은데 이 염증들이 결국은 노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타이트하게 유지되는 게 이 피부 노화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베스큘라 퍼미어빌레이제이션 이니비션 테스트라 해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거 셋업이 돼 있고, 그래서 테스트를 했더니 15에서 20% 정도 이니비션 할 수 있어서 혈관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혈관이 이제 건강하게 유지되면 염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들 이동을 이제 막아서 염증을 억제해서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아데노신과 이제 머리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 per ml까지 테스트를 했더니 더말 파필라 셀에서 확실하게 그 셀 프로리피레이션 효과가 있었습니다. 헤어를 만드는 요 세포의 활성을 좋게 하고 분화를 촉진한다. 그래서 아데노신은 실제 주름 개선에 쓸 수 있지만 탈모 방지나 뭐 이쪽에도 쓸 수 있는 소재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서 2006년도에 임상을 해서 아데노신이 확실하게 드링클 이펙트가 있다. 이런 게 임상 시험 결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